뉴스 속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를 비롯한 메이저 유통업체들을 향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돼도 소비자 가격을 절대 올리지 말라고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이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 정세는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에 비중을 두면서 이중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소비자 가격을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월마트를 포함해서 주요 리테일 유통업체들을 향해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유통업체들이 이것을 핑계로 물가를 올리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요 정책인 지구촌의 관세를 핑계로 물건값을 올려서 이익을 올리고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제품값이 상승하면 트럼프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물건값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사자인 업계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이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제히 지적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세일 업계를 보면은 월마트, 타겟, 아마존, 코스트코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전 세계 공급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관세와 가격의 직접 연동이 불가피한 시스템입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서 생산된 수입품을 다루고 이들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입 원가가 그 자리에서 즉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관세는 중국산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부과할 전망인데요. 단순 계산으로도 $100짜리 수입 제품이 $160까지 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비용 상승분에 대해서 자체 마진을 축소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능할까 싶거든요. 자, 이 밖에 관세를 흡수해서 가격을 올리지 말라, 이런 요구도 실현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흡수하는 데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가격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은 원가, 물류, 마진 구조인데 관세가 부과되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윤을 줄이거나 다른 비용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낮은 마진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의 순이익률은 고작 2%에서 3% 수준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10%만 올라도 이를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정치적인 압박일 뿐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지게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유통업계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수입원을 다변화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중국 말고도 동남아시아 또는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분산해서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 조정입니다. 높은 관세 품목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 안에 있는 생산 또는 저관세 국가 제품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리세일인데요.
재고를 관리하고 자동화 물류를 촉진시키고 인공지능 AI 수요 예측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시도하는 이런 병행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앞서서 짚어주신 부분들이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이런 조치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 소비자 계층입니다. 이민을 와서 보통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 사회에도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월마트 타겟이라는 곳은 원래부터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티의 주요 쇼핑 채널로 유명합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계층이 많은 한인 사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과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 가격 불안정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따라서 또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가격을 숨기거나 수량 줄이기,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쓸 그럴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조업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인플레이션과 생활비가 오른다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나중에 제조업이 일어날 수 있다. 확실치는 않은 발언입니다. 공급망을 다시 조정하는 데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불안정한 물가와 소비 패턴 변화가 불가피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요구는 정치적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상 실현 가능성이 낮고 또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리세일 기업들은 관세 인상분을 흡수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한인 사회처럼 물가에 민감하고 중소상공인이 많은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물가 안정 여부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중요한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안에 있는 유통구조 적응 속도에 달려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기에는 아직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프면 환자죠. 근데 버티고 싶어도 뭐 중소업체나 서민들은 여력이 있어야 버티는데 지금 여력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그렇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아, 그렇죠.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침략국인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 됐네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서서히 종전 이후의 정리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평화 협상을 위해서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이미 수용을 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측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에 더 무게를 두면서 이중적인 외교 전략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보면은 약간 좀 힘이 빠진 듯한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또는 한 발 물러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돌변을 했는데요. 3년 전의 전쟁 초반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그리고 방어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대규모 군사 경제 원조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미국 안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커졌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전략적인 관망 상태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가 제시했던 광물 채굴권 양도, 무기 통제 협정, 서방 기업 진출 확대 허용 이런 주요 조건들을 거의 대부분 수용을 했는데 이 같은 전략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경제 지원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측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영토 분할에 따른 평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오다가 이 갑자기 휴전 협상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의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유럽 정상들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 조건들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협상의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국면에서 보여준 것과는 상당히 다른 소극적으로 변한 행보인데요. 그동안 휴전에 응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제재를 가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내비쳐왔지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국의 사업 기회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측에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행보가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최대 승자가 되는 셈이 됩니까? 그 같은 기류가 지금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래요.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두 번째로 집권하면 이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20일 두 번째로 취임했는데 지금 5월이 됐는데도 전쟁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전략적인 지연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매체가 한 분석대로 이 전쟁이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귀결이 된다면 러시아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장기전에서 승리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막대한 병력 손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쪽인 돈바스 지역을 장악해서 친러 괴뢰 정권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나치의 잔재 청산이 거의 완료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명분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두 나라 평화협상에는 이미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 20% 이것을 러시아 영토로 영구히 인정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해서는 안 되고 또 미국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오히려 러시아의 투자를 재개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 점이 평화안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용병으로 참전했던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받겠죠? 러시아에 11,000명이 넘는 최정예 병사와 무기, 탄약을 북한이 지원을 했는데 이번 전쟁에 숨은 이해 당사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에너지, 군사 기술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종전 협상 국면에서 북한은 전후 복구 참여 아니면은 비공식 군수사업 연계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막대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구글이 다시 한번 스마트 안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의 새 스마트 안경 어떤 기능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구글의 AI 기능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검색 시장은 급변하는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검색 시대에 단순한 검색 엔진 최적화로는 부족하다는 진단에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형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구글이 어제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안경을 공개하면서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죠. 네, 구글이 새로운 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네. 구글이 지난 2013년에 첫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 이후 약 10년 만에 재도전인데요. 당시엔 기술과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 중단됐었습니다만 이번엔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다시 시도에 나선 겁니다. 네. 이번 안경은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실시간 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요. 이 사용자의 시야에 보이는 정보를 AI가 바로바로 해석해서 음성 대화나 정보 안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초능력이요. 초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럼 안경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네. 실시간 시각 인식과 음성 상호 작용이 가능한다는 점인데요.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가 그 사용자의 시야를 분석하고 화면에 그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눈앞에 구글 맵, 구글 지도를 띄워서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오. 외국어 대화를 할 때 말풍선 형태의 자막이 실시간으로 번역돼 안경에 와우, 표시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나쳐버린 사물이나 장소 정보를 기억해서 나중에 그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구글이 이것을 직접 시연한 것 같은데 당시 실제로 기능이 잘 작동을 한 겁니까? 네, 이자디 부사장이 직접 그 안경을 착용하고 번역 기능을 시연했는데요. 네. 근데 시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면서 근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그게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시연자와 함께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했더니요. 그 서로의 그 말들이 실시간 번역돼서 안경 오른쪽 위쪽에 자막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한두 마디 정도 오고 가더니 네트워크 문제로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디 부사장은 그래서 내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해서 좌중에 웃음을 자아내며 유머러스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소 불완전했지만 시연 후에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기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시연 때도 쇠공을 창문에 던져서 깨져가지고 그렇게 한번 웃음거리가 됐었죠. 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으네요. 네. 자, 이번 스마트 안경 제품은 구글이 스마트 안경에 다시 진출했다. 이 부분도 뉴스인데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삼성 그리고 선글라스 업체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관심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글은 어제 발표해서 이번 스마트 안경의 시제품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원래 확장 현실 이 XR 헤드셋 개발 프로젝트 인피니티를 함께 진행해 왔는데 네. 이번 협력은 이제 스마트 안경 분야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의 유명 패션 안경 브랜드죠. 젠틀몬스터 그리고 미국의 와비파커와 참여해서 기술과 스타일 양측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어제 구글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또 이목을 끈 것은 AI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 중 하나가 AI 기반 검색 기능인 AI 모드였습니다. 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최고의 AI 모델을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품에 적용해서 사용자들한테 빠르게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보단 이젠 AI가 적용된 제품 소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AI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 사람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AI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주목받은 그 AI 제품이나 또는 뭐 서비스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Try it on 입어보기 기능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글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고요.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검색해서 그걸 클릭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내가 그 검색한 옷을 입은 모습이 나옵니다. 불과 3초 만에 그 모습의 이미지가 생성되는데요. 옷의 소재와 신축성까지 반영한 그런 피팅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AI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AI의 부상으로 기업들의 웹사이트 전략도 바꾸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AI 검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웹사이트 전략을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해서 이제는 AI 기반 검색 환경에 맞춘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단순히 구글이나 비잉 같은 그런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구조에서 벗어나서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가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해 사용자들한테 직접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웹사이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 챗GPT로 검색을 하나 했는데요. 저는 돈 안 내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거든요. 보통 그거 많이 쓰시죠. 네. 네. 처음에는요.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짤막짤막했어요, 대답이. 그러다가 그 중국에서 제품이 또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 딥시크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동영상까지 유튜브까지 막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서비스하네. 이랬었는데. 자체 개발 이제 계속 확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에 변화가 일어난 것도 배경에 또 따로 있을 듯합니다. 네, 불과 몇 달 만에 온라인에서 이제 뭔가를 검색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그처럼 진단했는데요. 구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생성한 주제에 대한 요약 정보를 주로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상적인 질문에 답하거나 구매를 안내받기 위해서 구글링하는 대신 챗 GPT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맞아요. 있고요. 네.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사용자들의 질문에 직접 요약형 답변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는 이른바 제로 클릭 검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옆에 꼭 비서가 있는 것 마냥. 맞아요. 네, 뭘 네. 딱 이렇게 검색어만 입력하면 다 정리를 해주니까요. 예. 자, 소비자들이 AI 기반 검색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전통적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주당 약 10억 건의 검색을 처리하고 있지만요. 구글은 연간 5조 건에 달하는 검색이 이뤄집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오픈 AI의 약 10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다만 AI 검색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또 제로 클릭 트렌드와 생성형 AI 도구 사용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 트래픽이 꾸준히 감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AI 지원 검색이 시작되고 나서 검색 트래픽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글만 보더라도 검색 트래픽이 최근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 메일침프는요. AI 봇들이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좀 더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페이지 로딩 속도 개선, 크롤러에 최적화된 코드 삽입, 이런 기존에는 사람이 읽기 편한 웹페이지를 만들던 방식에서 이제는 AI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리퍼 전자제품 마켓플레이스인 백마켓도 AI를 활용한 검색에 맞춰서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을 수정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웹사이트의 타겟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웹사이트는 인간 사람 방문자보단 AI 봇이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데이터 소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0만 9,493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건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0만 9,358달러를 좀 더 넘어선 수치인데요. 이제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10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었는데 그게 30분 만에 2천 달러 이상 급등했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왜 이렇게 진동이 울리는가 봤더니 전부 다 로빈훗에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이런 네, 메시지였네요. 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배경이 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네. 우선 연방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가상화폐 전반의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해석됐고요.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있죠.
여기다가 텍사스주 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 역시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한 전문가는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흐름과 가격 움직임이 전형적인 강세장 신호라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제도적 변화, 또 ETF 유입 확대, 여기다가 심리적 지지선 돌파가 다 맞물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비트코인이 12,000불이 될 때만 해도 야 이걸 누가 사고 있나 이랬는데 벌써 11만 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영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 협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거 계속해서 지금 뉴스로도 나오고 있는 소식이지만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미국 정치권이 큰 충격에 있습니다. 이 재선 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이제 빠른 쾌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너무나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헤드라인에 제 핸드폰에 뜨는 순간 정말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그 의료 서비스와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이가 되는 이제 암 진단을 판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제 확실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인터넷상으로 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이러한 그 판결은 없었고 또 주치도 제가 지금 알아보기에는 70세 이후로는 남성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모른 것 같고 그래서 전혀 이거를 숨기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도전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재선을 지지를 했고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러한 캠페인도 펼쳤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4, 5년은 건강하게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은퇴를 하셨지만 또 재선에 대한 그런 결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오리지널 씬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이 그 신체적 정신적인 이슈들을 그 참모진들이 은폐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큰데 그 이사장님께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직접 만나시기도 하셨는데 그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아직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주요 부분을 좀 검토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바깥 분들이 이제 아웃사이드 분들이 보셨을 때 그런 인지 저하 또는 치매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2020년 대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을 지지하고 막 활동을 했고 그때 만나본 바이든 대통령과 퇴임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이도 더 많이 이제 들으셨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워낙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많이, 4년 사이에 더 많이 늙으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저도 직접 백악관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이닝 세레모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도 하고 이제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나이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나이 많은 할아버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가끔씩 이제 스피치를 할 때도 좀 더듬고 그리고 아니면 또 실수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주변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친구나 아니면 지인분들도 이름을 가끔 이제 헷갈리거나 아니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저희는 젊지만. 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80, 70, 80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러한 그 해피닝이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그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주변 참모진들 또는 보좌관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뭐 30, 40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다른 네. 정치인들의 보좌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더욱더 그렇게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제스처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은 하지 않고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재선은 하지 않고 그 바톤을 다른 분에게 조금 더 일찍 넘겨줬더라면 지금의 이제 좀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듣게 되고요. 하지만 제가 본 바이든 대통령은 뭐 치매나 이런 증세는 없고 그냥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런 그 스트레스풀한 잡을 이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뭐 실수나 아니면 넘어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치매나 그런 거는 전혀 좀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네, 뭐 82살이시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카타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천억, 이제 그 수천억 원 넘는 항공기를 이제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 정부가 먼저 항공기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미국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거며 또 합법적인 겁니까? 저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카타르 정부와 정부에 대한 뭐 도네이션 또는 뭐 기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퇴임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영리단체 그 박물관 그런 재단에 넘어간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은 발표가 됐지만 하지만 카타르 정부가 이러한 뭐 어마어마한 몇천억짜리의 이제 비행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고요. 그렇죠.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그 당시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은 그 바이든 패밀리가 뭐 다른 곳에서 많은 로비를 받고 돈을 받아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는 부통령 했을 때 뭐 우크라이나나 다른 국가에 페이버를 줬다. 뭐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공격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카타르 정부에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이든 정부가 똑같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지금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라고 해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대한민국이나 어느 정부가 다른 이런 카타르 정부에서 이런 고가의 그 747 보잉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뭐 왜냐면- 댓글에도 올라오네요. 왜냐면 어지간한 그렇죠. 금액이어야죠. 네. 왜냐면 또 지금 이렇게 받는 그 선물 이유 중 하나가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에어포스 원을 오다를 했는데 이게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에어포스 원 그 대통령 전용기가 뭐 2년 3년 뒤에 이제 딜리버리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40년 된 오래된 전용기는 싫다. 나는 좀 새로운 모던한 비행기를 타고 싶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니즈 또는 그런 거에 때문에 이렇게 선물이 이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게 카타르 정부가 뭐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서 뭐 이러한 선물 받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체결이 됐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더 놀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트럼프 지지자들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 뭐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운 여러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플루언서들도 다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받겠다고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고 고집을 피우셔도 아마 연방 의회에서 뭐 법안이나 다른 조치를 통해서 양당이 이러한 선물을 막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헤드라인을 보고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로 받는 게 철회될 가능성이 더 높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거는 전혀 용납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방의회에서 이러한 그 선물을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나 아니면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짤막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네. 이제 그 대통령이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주로 대부분의 선물들은 그 미국 정부 그 아카이브 내에 네. 이제 스토리 되고요. 그래서 그거 약간 박물관의 한 피스처럼 잘 보관이 됩니다. 또는 일부 선물들은 이제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나면 다 이제 라이브러리 또 도서관 아니면 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분이 뭐 4년이나 8년간의 그 대통령 그 기간을 이제 그 스토어하는데 그런 박물관에 또 스토리 되게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고가 선물을 한 2년 뭐 많이 타야 한 2년을 타고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 기증이 된다고 하는데 박물관이 셋업하는 시간이 한 1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 협회 이사장이었습니다.